하늘을 찌를 듯한 불길이 한반도 전역을 뒤덮고 강물이 비릿한 피로 물들었던 1592년 4월의 어느 봄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평화롭던 부산진의 성벽 위로 난생 처음 들어보는 기괴한 파공음이 울려 퍼집니다. 쾅 하는 단 한 번의 폭음. 그것은 단순히 화약이 터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200년 넘게 이어온 조선의 평화라는 유리잔을 단숨에 산산조각 내는 비명이자 칼과 활로 대표되던 중세적 가치관이 잔혹한 화력의 시대 앞에 무릎을 꿇는 처참한 선언이었습니다. 성벽 위에서 활시위를 당기던 조선 병사는 자신의 가슴에 뚫린 검은 구멍을 멍하니 바라보다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방패를 뚫고 갑옷을 찢으며 뼈를 가루로 만드는 이 마법 같은 무기 앞에 조선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소름 돋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불과 50년 뒤 이 땅은 일본조차 감히 넘보지 못할 미친 화력을 보유한 조총의 괴물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당시 조선이 보유했던 조총의 수만 무려 15만 자루. 한반도 전체를 매캐한 화약 연기로 뒤덮었던 그 엄청난 총기들은 대체 지금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의 운명을 바꾼 치명적인 살인병기, 조총에 얽힌 잔혹한 비화와 그 사라진 15만 자루의 행방을 추적합니다. 이야기는 다시 1592년 임진왜란의 그 처참한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선군은 전 세계가 인정하던 활의 명수들이었습니다. 시위만 당기면 100m 밖의 적군 미간을 정확히 꿰뚫는 조선의 궁사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죠. 하지만 일본군이 들고 온 낯선 쇠막대기 조총은 차원이 다른 공포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총의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유황 연기는 전장을 순식간에 안개 속으로 몰아넣었고, 이어진 굉음은 병사들의 고막을 찢어 놓았습니다. 화살은 날아오는 궤적이 보이지만 조총의 탄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던 동료의 머리가 터져나가는 광경을 목격할 뿐이었죠. 탄환이 몸 안으로 파고드는 순간 부드러운 납탄은 뼈에 부딪히며 사방으로 찌그러지고 비산하며 장기를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당시 의원들은 화살에 맞은 자는 살려도 조총에 맞은 자는 이미 시체나 다름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탄환 주위로 폐혈증이 퍼져나가며 살이 검게 썩어 들어가는 고통은 차라리 죽음이 자비로울 정도였습니다. 전쟁 초기 조선은 이 귀신 같은 무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한양까지 보름 만에 내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인의 피 속에는 한 번 당한 치욕은 반드시 기술로 되갚아준다는 무서운 집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조와 조정은 피란길에서도 적의 무기를 얻어 우리 것으로 만들라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전장에서 노획한 일본의 조총들이 평안도와 전라도의 은밀한 대장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대장장이들은 평생 칼과 낫만 만들던 사람들이었지만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는 소리에 망치를 들었습니다. 조총 한 자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철 과정이라는 지옥 같은 단련을 거쳐야 했습니다. 생철 백근을 숯불에 달구고 두드려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면 겨우 열근 남짓한 순수한 철만 남게 됩니다. 이 귀한 철판을 다시 얇게 펴서 대나무처럼 둥글게 말고 그 틈새를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 만큼 정교하게 용접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발사 시 화약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총이 터져 사수의 얼굴을 날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대장장이들은 섭씨 1500도가 넘는 화덕 앞에서 밤낮 없이 망치질을 했습니다. 뜨거운 쇳물 파편이 눈에 튀어 실명하거나 달궈진 철판에 살점이 눌어붙어 평생 흉측한 상처를 안고 사는 이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쇳가루와 숯가루를 마시며 일한 탓에 서른을 넘기지 못하고 폐병으로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장인이 부지기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의 총신이 일본의 것보다 단단해질수록 장인들의 생명은 그만큼 빨리 타들어갔습니다. 조선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조총이 단순히 서양의 것을 모방한 수준이었다면 조선은 이를 한국인의 체형과 사격 습관에 맞춰 극한으로 개조했습니다. 특히 화약을 점화시키는 장치인 화승의 작동 구조를 개선하여 습기가 많은 날씨에도
불꽃이 잘 일도록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무기만 있다고 전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약이었습니다. 화약의 핵심 재료인 초석을 만드는 과정은 그야말로 인류사에서 가장 지독하고 비참한 오물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초석 광산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사람의 소변이나 가축의 배설물이 섞인 흙에서 성분을 추출하는 자초법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취토관이라 불리는 관리들은 전국의 화장실을 뒤지고 다니며 백성들의 안방 밑바닥 흙까지 긁어모았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잠자는 방바닥이 파헤쳐지는 치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모아온 흙을 가마솥에 넣고 끓이는 과정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는 말할 것도 없고 끓는 오물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노출된 병사들은 눈이 멀거나 피부가 벗겨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15만 자루라는 경이로운 숫자의 조총 뒤에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평생 오물을 끓이며 살아야 했던 이름 없는 백성들의 피눈물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총은 조선의 모든 고을에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유일한 신념이 된 것입니다. 조정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유황 가격이 폭등하자 아예 일본과의 무역 조건에 유황을 최우선으로 두며 외교적 압박까지 감수했습니다. 유황이 없으면 15만 자루의 총은 그저 무거운 쇠막대기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조선은 아예 조총 전문 부대인 훈련도감을 창설하고 전국적인 포수 양성에 돌입합니다. 이때부터 조선 포수들의 전설적인 사격술이 완성됩니다. 이들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1654년과 1658년의 나선정벌입니다. 당시 청나라는 시베리아를 타고 내려오는 러시아의 코사크 기병들에게 속수무책으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거구의 몸집에 최신식 소총으로 무장한 그야말로 북방의 괴물들이었죠. 청나라 황제는 조선에 천하제일의 총병을 파견해달라 요청했습니다. 1658년 2차 나선정벌 당시 신유 장군이 이끄는 조선 포수 260여 명은 흑룡강의 얼음장 같은 물결 위에서 러시아 함대와 마주했습니다. 당시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화승총을 다루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손가락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었고 화승은 습기에 젖어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선 포수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어 화승을 감싸고 체온으로 화약을 말리며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전투가 시작되자 조선 포수들은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체격과 화력만 믿고 돌진했지만 조선의 탄환은 정확히 러시아 장교들의 머리와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군함의 포구 즉 대포가 나오는 작은 구멍 안으로 총알을 집어넣어 내부의 화약을 폭발시키는 귀신 같은 사격수를 선보였습니다. 순식간에 러시아 군함 여러 척이 불길에 휩싸였고 강물은 러시아 병사들의 피로 검게 물들었습니다. 러시아 기록에는 머리가 큰 귀신들이 나타나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저격했다며 공포에 질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조총이 세계 무대에서 미친 화력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나선정벌 이후 조선의 조총 기술은 청나라조차 탐내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 사수들의 사격술이 화기의 성능 덕분이라고 믿고 조선의 조총을 대량으로 수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가장 최신식의 조총은 결코 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식 화기를 넘겨주며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 기술의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은 18세기 영조와 정조 시대를 거치며 화력조선이라는 독특한 군사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전국의 성인 남성들은 농한기마다 마을 어귀에서 사격 연습을 했고 명중률이 높은 자는 세금을 면제받거나 하급관리로 등용되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800년대에 들어서며 조선의 15만 자루 조총은 서서히 빛을 잃기 시작합니다. 평화가 100년 넘게 길어지면서 관리는 부패했고 무기고는 방치되었습니다. 무기를 관리해야 할 관리들은 군포를 횡령하기 위해 총기 장부를 조작했고
무기고의 총들은 기름칠 한번 받지 못한 채 붉은 녹에 먹혀갔습니다. 진정한 비극은 1871년 신미양요에서 터져나옵니다. 강화도를 침공한 미군은 최신식 레밍턴 소총과 거대한 함포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조선군이 들고 나온 것은 200년 전 조상들이 만들었던 낡은 화승총이었습니다. 강화도 광성보 성벽 위에서의 전투는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미군의 함포 사격 한 번에 조선군의 성벽은 가루가 되어 흩어졌고, 조선 포수들이 한 발을 장전하는 동안 미군은 수십 발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어재현 장군과 조선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총이 고장나면 대검을 휘둘렀고, 대검이 부러지면 갯벌의 흙을 쥐어짜 적의 눈을 가렸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맨손으로 적의 칼날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15만 자루의 조총 중 상당수가 그날 강화도의 흙바닥에 버려지거나 미군에게 노획되었습니다. 미군 하사관의 일기에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승리했지만 이토록 무섭고 용감한 병사들을 본 적이 없다며 항복 대신 죽음을 택한 조선군의 투혼을 기록했습니다. 강화도의 갯벌에서 쓰러져간 이름 없는 포수들은 사실 외세보다 먼저 자기 내부의 부패한 적들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총기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1900년대 초 대한제국이 몰락하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자 일본은 가장 먼저 조선인의 무장을 해제했습니다. 1907년 군대 해산 당시의 광경은 그야말로 통곡의 바다였습니다. 일제에 의해 강제로 무장 해제당한 대한제국 군인들은 자신의 총을 차마 내놓지 못하고 껴안고 울었습니다. 일본 총독부는 총기 회수령을 내리고 전국의 민가와 군영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15만 자루의 조총은 일제에게 가장 위협적인 저항의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깨어있는 장교들은 밤중에 몰래 무기고를 열어 조총과 총알들을 의병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총들은 산속으로 숨어든 의병들의 손에 쥐어 일제 사령관들의 가슴을 겨누게 됩니다. 의병들이 산속에서 일본군을 저격하던 그 총들이 하나둘씩 수거되었습니다. 일본군은 회수한 조총들을 산처럼 쌓아놓고 대형 용광로에 던져 넣었습니다. 쇳물이 끓어오르는 소리는 마치 조선의 영혼이 타들어가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녹아내린 15만 자루의 조총은 일본의 군함이 되고 대륙을 침략하는 철도가 되어 다시 우리 민족의 심장을 짓밟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박물관에서 보는 그 낡은 조총은 단순한 골동품이 아닙니다. 저 쇠막대기 한 자루를 만들기 위해 폐가 굳어갔던 대장장이의 순결 초석을 얻기 위해 오물을 끓여야 했던 백성의 고통, 그리고 흑룡강과 강화도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포수들의 눈물이 응축된 결정체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사용했던 권총의 그 용맹한 정신 역시 사실은 15만 자루의 조총이 대대로 이어온 조선 포수의 혼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강화도의 어느 지하에는 혹은 이름 모를 산골의 낡은 사찰, 마루 밑에는 일제의 눈을 피해 숨겨두었던 녹슨 화승총 한 자루가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신념의 흔적입니다. 15만 자루의 조총은 사라졌지만 그 총구를 통해 지키려 했던 이 땅의 의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선 조총의 제조 과정은 단순히 쇠를 두드리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총신을 만드는 철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 정철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했는데, 이는 생철 수백 근을 수만 번 두드려 불순물을 제거하고 단 몇 근의 정밀한 철만 남기는 극한의 과정이었습니다. 대장장이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한 연기와 열기 때문에 30살이 되기도 전에 치아가 빠지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는 조로 현상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든 총신은 현대의 탄소강에 버금가는 인성을 가졌습니다. 이 총신들은 전국의 무기고로 이송되었고 각 군영의 병사들은 자신의 총에 이름을 붙여가며 신체 일부처럼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 15만 자루의 총기를 유지하기 위한 조선의 노력은 때때로 비극적인 사회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화약의 원료인 유황은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야 했기에
조선 조정은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서 유황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만약 유황 수급이 끊기면 전국의 조총은 그저 쇠막대기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종종 유황을 무기로 조선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납탄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납은 광산에서 채굴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광부들이 납 중독으로 목숨을 잃게 했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과 피가 굳어져 15만 발, 150만 발의 탄환이 되었고 그것이 조선의 국방을 지탱했습니다. 나선정벌 이후 조선의 조총 기술은 청나라조차 탐내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 사수들의 사격술이 화기의 성능 덕분이라고 믿고 조선의 조총을 대량으로 수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가장 최신식의 조총은 결코 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식 화기를 넘겨주며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 기술의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은 18세기 영조와 정조 시대를 거치며 화력조선이라는 독특한 군사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전국의 성인 남성들은 농한기마다 마을 어귀에서 사격 연습을 했고 명중률이 높은 자는 세금을 면제받거나 하급관리로 등용되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안동 김씨 등세도 정치의 그늘 아래에서 이 찬란했던 화기 문화는 급격히 썩어 들어갔습니다. 무기를 관리해야 할 관리들은 군포를 횡령하기 위해 총기 장부를 조작했고 무기고의 총들은 기름칠 한번 받지 못한 채 붉은 녹에 먹혀갔습니다. 신미양요 당시 미군이 보았던 조선의 조총들이 구식이었던 이유도 있지만 그나마 남아있던 총기들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내부적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1907년 군대 해산 당시의 광경은 그야말로 통곡의 바다였습니다. 일제에 의해 강제로 무장해제당한 대한제국 군인들은 자신의 총을 차마 내놓지 못하고 껴안고 울었습니다. 일부 깨어있는 장교들은 밤중에 몰래 무기고를 열어 조총과 총알들을 의병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총들은 산속으로 숨어든 의병들의 손에 쥐어 일제 사령관들의 가슴을 겨누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사용했던 권총의 그 용맹한 정신 역시 사실은 15만 자루의 조총이 대대로 이어온 조선 포수의 혼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강화도의 어느 지하에는 혹은 이름 모를 산골의 낡은 사찰 마루 밑에는 일제의 눈을 피해 숨겨두었던 녹슨 화승총 한 자루가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신념의 흔적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수와 영광을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 15만 자루의 화력을 유지하면서도 서구의 기술을 더 빨리 받아들였다면 강화도에 그 슬픈 패배는 없지 않았을까요? 용광로 속으로 사라진 15만 자루의 총기가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건다면 무엇이라 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